최근 시기 시작엔 좀 조용하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신제품들은 꾸준히 출시되는 중입니다. 자, 지난 한 주 소식들을 간단히 살펴보죠. 6월 첫째 주식의 소식 출발합니다. 신제품부터 살펴봅니다. 미도입니다. 미도에서는 새로운 오션스타 200C 공개 소식을 알렸습니다. 파도를 연상케 하는 다이얼이 인상적인 이 모델은 녹판 모델이 크게 호평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되는 오션스타는 블루 다이얼과 블루 스트랩을 통해서 시작된 여름에 큰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2.5mm 케이스 사이즈의 200m 방수 성능, 80시간의 파워 리저버를 자랑하는 칼리버 80을 사용하고 있고 메탈 스트랩 146만원, 러버 스트랩 142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메탈 스트랩과 러버 스트랩의 가격차가 크지 않은 게 큰 장점으로 보이고 사이즈가 약간 큰 감은 있지만 여름이니까 존재감을 뽐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리스입니다. 창립 11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리스는 홀슈테인 에디션 2023을 선보였습니다. 250개의 한정판인 이 모델은 41.5mm 케이스 사이즈의 300m 방수 성능, 오리스 칼리버 400을 사용하고 54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당연히 스펙보다는 외적 특징이 더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선택을 오리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이얼 색상인 보라색은 오리스 최초로 사용된 색상이며 오리스 커뮤니티에서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날짜창이 없는 두 번째 특징 역시 많은 팬들의 요청으로 구현이 되었다고 하고 마지막인 케이스백에는 이번 시기의 컨셉인 보라색과 오리스의 마스코트이기도 한 오리스 베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리스가 특히 아퀴스를 대상으로 이런저런 한정판을 만들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었고 저도 일부 동의를 했었는데 이번 모델은 가격을 뺀다면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요. 예마입니다. 예마는 FIA 월드 엔듀런스 챔피언십 시즌 동안 알파인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를 기념하는 몇 가지 시계를 선보였습니다. 월드 엔듀런스 챔피언십을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찾아보니까 누가 오래 달릴 수 있는지를 다루는 레이스의 일종이라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주 뜬금없는 파트너십은 아닌 게 예마는 랠리그래프와 레이싱을 토대로 가지고 있는 헤리티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모델도 랠리그래프들이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전에도 봐왔던 쿼츠 랠리그래프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번에 한정판으로 공개된 랠리그래프 A470도 있고 알파인 엔듀런스 팀 모델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후자는 6월 10일에 정식 공개될 예정이고 전형적인 레이싱워치 디자인보다는 다이버 스타일과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알파인의 특징과 속도 측정 기능에 힘을 쏟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이런 레이싱이 인기가 있었다면 좋은 소식이었을 텐데 예마가 조금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WMT입니다. WMT는 이번에도 픽셀 디자인의 시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이버 워치를 기반으로 많이 제작하다가 최근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레이싱 워치입니다. 딱 봐도 데이토나가 근간이 된 것 같은 이번 모델은 37mm 케이스 사이즈의 100m 방수 성능, VK63 쿼츠 무브먼트, 475달러가 주요 스펙이고 여전히 좀 두꺼운 13.8mm의 두께는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 픽셀 시리즈가 이제는 뇌절이라는 의견이 종종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해외 팬들에게는 반응이 좋은 편이기도 하고 37mm라는 작은 사이즈의 픽셀 디자인이 귀엽게 매치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장 범위가 아직 넓기 때문에 밀리터리 워치나 파일럿 워치로도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티소입니다. 70년대쯤 판매를 했던 제품인데 이번에 알록달록한 색상이 더 강조된 귀여운 느낌의 시계가 공개되었습니다. 과거 모델은 세계 최초로 유리 섬유를 사용한 점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컬러와 카본 소재를 주요 특징으로 내세웁니다. 이 모델은 현재 T-스포츠 라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컨셉이나 다이얼과 베젤 활용법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 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스펙은 티소답게 짱짱합니다. 세 가지 색상 선택지가 있고 41mm 케이스 사이즈의 300m 방수 성능, 파워매틱 80을 사용했으며 14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추가로 해외에서 PRX 35mm 오토매틱 버전 소식도 하나 들리고 있습니다. 실사라면서 돌아다니고 있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출시를 했네, 색상이 어떻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티소 홈페이지나 공신력이 있는 해외 매체에서도 아직은 공식 소식을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출시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죠. 글라이신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뤄왔었던 젠더리스 에어맨 넘버1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에어맨 넘버1은 그 디자인 기조는 유지하되 36mm 사이즈와 두 가지 파스텔 컬러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모두를 위한 젠더리스 에어맨이라는 컨셉에 맞게 사이즈와 컬러의 선택이 아주 탁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6mm 케이스 사이즈의 30m 방수 성능, GL293 무브먼트를 사용했고요. 국내 기준으로는 약 196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에어맨은 아무래도 특유의 진지하고 빈티지한 디자인이 특징이고 또 그게 매력이었는데 생각보다 이런 가벼운 느낌도 훌륭히 소화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역시 뿌리가 깊은 디자인은 수용 범위가 참 넓네요. 해밀턴입니다.
해밀턴이 영화 산업과 꽤 가깝다는 사실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매트릭스라든지 인터스텔라, 테넷 같은 영화에서 해밀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이번에 개봉할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에서 아메리칸 클래식 볼튼이 출연할 예정이고, 인디아나 존스, 그러니까 해리슨 포드의 손목 위에서 활약을 할 거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고편을 돌려봤더니 시계가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볼튼이 맞는 것으로 보이죠. 볼튼의 디자인 자체가 좀 클래식하거나 올드해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색 조합에서 이번 모델은 조금 더 올드해 보입니다. 30대인 제가 착용하기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인디아나 존스, 나아가 해리슨 포드의 팬 연령대를 생각하면 또 아주 좋은 선택이고, 쿼츠를 사용한 점이나 사이즈, 또 가감 없이 딱 100만원인 이 가격에서 타겟팅을 확실히 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해리슨 포드의 팬인데요.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세르티나입니다. 세르티나의 신제품 소식은 간만에 전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근사한 시계가 공개되었습니다. DS 액션 다이버 인투 더 블랙이라는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디자인과 스펙 자체는 기존의 액션 다이버 시리즈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좋게 말하면 익숙하고 나쁘게 말하면 양산형 다이버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시계 전체가 검은색으로 표현되면서 개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읽어보면 꽤 진지한 다이버 시계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에 맞게 어두워지는 수심에서 강점을 가지는 색상 조합이나 43mm의 사이즈가 그를 뒷받침합니다. 블랙 PVD 코팅된 43mm의 케이스, 300m 방수 성능, 파워매틱 80 등이 주요 스펙이고 895 스위스 프랑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세르티나는 분명히 국내에 론칭이 되면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소식이 없는 게 좀 아쉽기만 합니다. 위블로입니다. 위블로가 종종 스마트워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 월드컵에도 월드컵 에디션을 공개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블랙을 키워드로 삼은 스마트워치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블랙매직으로 불리는 이 모델은 빅뱅 디자인을 기반으로 했고요. 특징이라면 빅뱅의 디자인이라든지 소재를 세라믹으로 했다는 점이 있겠지만, 생각보다 낮은 방수 성능을 갖고 있다거나 스마트워치로서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를 능가할 수 있겠냐라는 의문은 남습니다. 저는 시계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출시를 마냥 나쁘게만은 보고 있지 않지만 가격 책정에는 불만이 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계의 의미나 성능 한계 혹은 생명력에서 이런 가격 책정은 쉽게 이해되진 않거든요. 자, 이번엔 이야기거리들도 살펴봅니다. 중고거래 이야기가 최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중고거래 자체가 좀 늘었는데요. 코로나 규제가 사실상 없어지면서 그간 모아둔 걸 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 영역이 다시 확장되면서 돈 쓸 일이 많아졌을 거고, 또 후술하겠지만 시계 가격이 자꾸 인상되면서 방어율이 꽤 좋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거기에 한동안 시계 시장에서 유행했었던 한정판 에디션들도 꽤 많이 시장에 돌고 있고요. 유의할 점은 이렇게 중고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른바 사기꾼이나 진상들도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진상 이야기가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사례는 얘기 다 끝내놓고 갑자기 레고를 요청한다든가, 집에 잘 가지고 가서는 갑자기 문제를 얘기하면서 거래금의 일부를 환불해달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법의 보호를 받기도 어렵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적어서 정말 잘 확인해보라는 말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시계 가격 인상 이야기가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6월이 되면서 이미 인상된 브랜드들이 있었고 7월에 또 인상한다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미 올해에 들어서 적어도 한두 번은 인상이 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아무리 시계가 사치제고 그래도 살 사람은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선을 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몇몇 브랜드에 한정된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허용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염려되는 건 대형 브랜드들의 가격 책정은 중저가 브랜드나 마이크로 브랜드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이번에 인상된 브랜드들은 중저가 시계를 하나 살 정도의 금액으로 인상이 되었고, 마이크로 브랜드들도 50만원 안팎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100만원을 거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계에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기도 하죠. 브랜드들도 저마다의 사정이 있겠으나 야속하다고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소식도 살펴봤습니다. 반팔이 시작되는 요즘 여러분들의 시계 멋지게 뽑는 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더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